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짧다고 느껴질 수 있는 30년의 인생이지만 제게는 1000년보다 길게 느껴진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평소같이 어린 저를 재우시고 새벽 장사를 나가시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쏜쓸 새도 없이 두 분 다 현장에서 사망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린 딸의 기저귀 값이라도 한 푼 더 벌기 위해 고단하게 나섰던 그 새벽길이 다시는 그 딸을 볼 수 없는 길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허무하고 애석한 일인가요. 당시 주변에서는 어린 저를 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당장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들과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전에 저를 길러야 하는 육아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신 거죠. 하연아, 불쌍한 우리 하연아, 이 할미가 잘 보살펴 줄게. 가여운 우리 아기. 당신의 자식을 먼저 보낸 것보다 부모 없이 자랄 저의 아픔이 더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백반집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매일 같이 데리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저까지 업고 음식을 하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저한테 모진 소리 짜증 한번 안 내시고 정성껏 저를 길러주셨어요. 제가 말문이 트이고 걸음 속도가 조금 빨라지자 할머니를 돕겠다며 손님상에 반찬을 가져다 나르기도 했었다고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찬을 나르는 것을 본 손님들은 제게 귀엽다며 남은 거스름돈으로 용돈을 쥐어주고 가시기도 했다더군요. 너무 어릴 때여서 저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요. 원래는 백반집 한켠에 할머니와 둘이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가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월세방을 얻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연아,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가게에서는 장사만 하고. 할머니, 여기는 겨울에 따뜻해? 가게는 너무 추워. 잘 때 쉬마려운데 추워서 화장실에 못 나가겠어. 가게보다는 훨씬 따뜻해. 우리 하연이 고생 많았어. 할머니가 돈 더 많이 벌면 우리 또 좋은 데로 가자. 작지만 할머니와 둘이 따뜻하게 잘 수 있는 방이 생겨 더없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과 가까이 붙어있는 옆집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옷차림도 꼬질꼬질한 아저씨 한 명이 이사를 왔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아저씨는 항상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다녔어요. 표정도 없고 멍한 얼굴로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을 때는 인사하기도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할머니는 이웃 아저씨를 볼 때마다 인사를 잘 하라고 하셨어요. 그 집에 들어온 지 3달이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할머니 식당에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서 저 역시 할머니를 기다리다 한켠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곤히 잠든 저를 업고 집으로 향하셨어요. 집에 거의 다 와서 할머니는 이상한 냄새를 맡으셨어요. 가스냄새같이 기분이 나빴는데 냄새의 출처가 옆집 아저씨 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창문이 낮아서 뒤꿈치를 들면 안을 볼 수 있어 뚫어져라 살펴보셨던 거예요. 그때 얇고 낡은 커튼 사이로 자욱한 연기와 튀어나와 있는 발이 보였고 할머니는 큰일이 난 걸 직감하신 거죠. 할머니는 저를 급히 깨워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신 다음
옆에 있던 벽돌로 창문을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역시나 옆집 아저씨 방에서 나는 냄새가 맞았고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할머니는 방 안으로 물을 뿌리고 젊은 남자들은 방으로 달려들어가 축 늘어진 아저씨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때도 할머니와 제가 옆에 있었는데 아저씨는 눈을 뜨자마자 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아저씨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저씨의 손을 잡고 등을 쓸어내리며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그날 방에서 작정하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덕분에 목숨을 구한 거죠. 나중에 커서 안 사실인데 당시 아저씨는 아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일을 하며 돈을 모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며 전 재산을 날린 딱한 사정이 있었대요. 아저씨는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병마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저씨의 죄책감은 커졌던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아저씨 역시 어머니를 따라가기 위해 그날 밤 불을 피우고 기다렸다고 해요. 젊은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자네가 따라 죽는다고 나서면 자네 어머니가 퍽도 좋아하시겠네. 저는 살 가치가 없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사기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누구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자네 잘못 하나도 없어. 그냥 자네랑 어머니 인연은 여기까지다 하고 힘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나약한 마음 먹지 말게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아저씨에게 밥과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씩 담뱃값 하라며 동전을 몇 푼씩 쥐어주기도 하셨어요. 좌절에 힘들어하던 아저씨도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금씩 용기도 얻고 전보다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쌀 들어오는 날이죠. 제가 옮겨다 드릴게요. 무겁고 힘든 일 있으면 다 저 시키세요. 자네처럼 삐쩍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무슨 쌀자루를 든다고. 내가 자네보다 힘 더 좋아. 할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엄청 기운 좋아졌어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자네를 보면 죽은 우리 아들이 생각나. 하연이 아빠 엄마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어. 그러니 자네는 꼭 버텨. 어떻게든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살아. 다시는 그렇게 자기 목숨 막대하지 마. 할머니는 아저씨를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셨고 아저씨 역시 친어머니처럼 잘 따랐어요. 당연히 아저씨는 저도 엄청 예뻐해 줬어요. 오며 가며 알사탕도 선물로 주고 할머니가 바쁠 때는 저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어요. 저도 할머니랑만 놀다가 아저씨가 놀이터라도 데려가주면 너무 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도 바쁜 할머니 대신 아저씨가 저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 제가 가스레인지 쪽으로 가 조심하지 못하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오른쪽 관자놀이부터 어깨, 팔, 다리까지 되었고 저는 너무 아프고 놀라 울지도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아저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대인 자국이 심상치 않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주저앉았어요.
놀란 할머니가 달려왔고 전신에 붕대를 칭칭 감은 제가 아플까 앉지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흘리고 계셨어요. 한순간 죄인이 된 아저씨도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내뱉고 있었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치료를 받았지만 제 전신의 오른쪽에는 보기 싫은 화상 자국이 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몇 날 며칠을 우시다가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피부 복원 수술을 꼭 시켜주시겠다며 전보다 더 열심히 백반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저씨가 비장한 얼굴로 할머니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말했다고 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연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이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가서 하연이 수술비를 꼭 벌어오겠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한이 있어도 하연이 제가 꼭 수술시켜서 다시 예쁜 얼굴 만들어주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꼭 돌아올게요, 할머니. 죄스러운 마음이 컸던 아저씨는 할머니 앞에서 책임지고 제 수술비를 벌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으니 고생스러워도 큰 돈을 벌어오는 곳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아저씨를 보내줬다고 해요. 사실 그게 둘의 마지막이기도 했고요. 아저씨는 그렇게 돈을 벌러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로 살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어요. 할머니와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연락이 닿을 길이 없던 그때 아저씨와의 소식도 당연히 끊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멀리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백반집을 열어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집안은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저를 아껴주는 할머니가 계셨고 비록 화상 자국이 남았지만 두 발로 걷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고된 현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할머니는 제가 중학생이 되자마자 허리와 다리가 아파 장사는커녕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 두 사람의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매일 눈물을 쏟으셨어요. 우리 하연이 할머니가 너무 침만되네. 미안해 하연아. 내가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우리 하연이 고생만 시키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괜찮아. 엄마 아빠도 없이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우리 하연이, 가여운 하연이. 슬프게도 할머니는 얼마 후 제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혼자가 된 제 처지보다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시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할머니가 여태껏 나를 이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거잖아. 절대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자. 할머니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남하연으로 살아가자. 저는 항상 할머니 생각을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로 학교를 떠났어요.
그 후 저는 어린 저를 받아주는 곳을 백방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낮에는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하고 저녁에는 목욕탕 청소와 카운터 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려서 잘 모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더 악바리처럼 일을 했어요. 그래도 모두 좋은 사장님들을 만나 밥도 잘 챙겨주시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쉴 수 있게 배려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18살이 되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목욕탕을 그만두고 야간 PC방과 편의점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가 희생하시면서까지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20살이 되고 난 후 제대로 된 일 한 가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나 단기 시간 알바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도 나오지 않은 제가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죠. 현실의 벽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검정고시 공부도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곳에서 퇴짜를 맞고 시무룩해져 있는 저를 보고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하연아, 네가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더라?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사장님. 키도 작고 힘없어 보이는 꼬맹이가 일하고 싶다고 사정했던 게 벌써 5년 전이란 말이야.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지금은 키도 많이 크고 숙녀가 다 됐어, 하연이가.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내 덕분? 저 다 알아요. 사장님이 눈에 띄지 않게 저 먹을 것도 엄청 챙겨주시고 월급도 더 많이 주시려고 했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녀석도 참. 다 네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하연아, 네가 괜찮다면 내가 널 다른 곳에 소개해 줄까 하는데 어때? 저를요? 다른 곳 어디요? 나는 당연히 널 아무 데도 안 보내고 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데 너도 이제 20대고 언제까지 식당, 편의점 이런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며칠 전에도 못 배운 너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시무룩해 보인 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널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까 한다. 사장님, 내가 잘 아는 지인이 하는 고급 한식당인데 여기 페이가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 일반 식당 같지 않게 복지도 대기업 회사처럼 잘해주고 교육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준다더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오시는 손님들도 VIP들이 많대. 여기 이런 식당보다 그런 데서 일하면 더 인정도 받고 네 인생에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연이 넌 어떠니? 여기랑 다른 곳 아르바이트 다 정리하고 거기 한식당 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네 여가 시간도 좀 가져.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사는 말이야. 안타깝기도 하고. 사장님이 추천해 주시니 한번 해볼게요. 평소 열심히 하는 저를 예뻐해 주신 사장님이 정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에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며칠 뒤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매니저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와요. 남하연 씨 맞죠? 박 사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연 씨를 칭찬하던데. 아닙니다.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어머, 겸손하기도 해라. 박 사장이 아주 눈물을 머금고 하연 씨를 위해 보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일을 했다고 하던데?
네, 사실 부모님이나 친척 없이 혼자여서 절박했던 저를 받아주신 감사한 분이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했더니 이렇게 몇 년의 시간도 흐르고 저를 여기까지 추천해 주신 겁니다. 지금 거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이리로 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절 뽑아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복지나 업무관에서는 밖에 매니저가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아, 그런데 사장님, 제가 얼굴이나 팔 등이 좀 이런데. 뭐가요?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오른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런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하연 씨,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난 하연 씨 눈빛 보고 뽑은 거니까. 누구보다 지금 하연 씨는 예쁘고 생기 있어요. 자신 있게 살아요. 알았죠? 사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몸의 상처들 때문에 제 자신이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살았나 싶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매니저를 따라 다른 사무실에 앉아 설명을 듣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하연 씨. 저는 매니저 김다정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먼저 유니폼이에요. 각각 3벌씩 드리니까 더러워지거나 뭐가 묻으면 바로 세탁해 주세요. 여기서 직원들에게 식사는 항상 열려 있어요. 매 끼니를 호화스럽게 먹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챙겨 먹기 힘든 직원들을 위해 사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신 부분이에요. 많이 먹는다고 눈치 안 주니까 마음껏 이용하세요. 항상 식비가 걱정이었던 제게 이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었죠. 식당에서 일할 때는 사장님이 꼭 챙겨주시지만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월급 액수였어요. 제가 여러 곳에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전부 합쳐도 받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월급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여기 식사 메뉴와 주류 종류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음에 올 때는 꼭 암기해서 와주세요. 네. 생소한 식재료와 만드는 비법이 다양하니까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알고 보니 이 한식당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오는 곳이었어요. 외관에 식당 이름 하나 적혀 있지 않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겠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문을 찾지 못해 헤맸으니까요.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뵙길 바랄게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면접과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으니 떠나갈 듯 기뻤어요. 면접 이후 안타깝지만 하고 있던 모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던 분들도 저와 헤어지게 됐다며 너무 아쉬워했지만 좋은 조건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니 모두 본인 일처럼 좋아하고 축하해 주셨어요. 집에 가서 메뉴에 있는 모든 내용과 설명을 달달 외우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재료들이 많아서 헷갈렸는데 주방에 양해를 구하고 재료들 하나하나와 조리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교육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체계적이고 격식이 있어 놀랐어요. 한 달 가까운 긴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실전에 투입이 되었어요. 긴장해서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했지만 매니저님과 다른 선배분들이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주방 셰프들이 메뉴 연구를 하실 때는 홀 담당들도 모두 불러 함께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음식에 대한 지식이 깊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의견이라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최대한 반영해 주시려고 하셨죠. 주방분들도 홀 교육이나 회의 시간에 같이 자리를 하며 직원 간 소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한 식당에는 경력이 5년 이상 된 분들이 많다는 것이 이해되더군요. 식당분들이 어리고 불쌍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줄곧 혼자였던 제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저도 한 식당에서 일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식당의 흐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베테랑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정기적으로 다 함께 메뉴를 연구하는 회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서로 조금씩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와중에 제가 먹어본 만두에 무언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셰프님, 이 속에 부추 말고 갓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갓이요? 네, 지금 막 기억난 건데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만두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때 소금에 절인 갓을 넣으셨어요. 오, 신선한데요. 소금에 절인 갓이라. 네, 어려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할머니가 다른 양념 없이 깔끔하게 소금으로만 절인 갓을 묵혔다가 소로 넣어서 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시면서 손님들에게 만두를 조금씩 나눠주셨는데 나중에는 그 만두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엄청난 양념 맛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식감을 살려주는 갓을 넣은 만두를 좋아하셨거든요. 새로운 재료로 메뉴를 개발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하연 씨 의견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만들어 보고 대체적으로 불호 의견이 더 많다면 메뉴에 올리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해 줘요. 아유, 이렇게 제 말씀 들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걸요.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요. 셰프분들은 갓을 구해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두소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셰프님, 하연 씨 말대로 소금에 그냥 절여서 넣은 만두가 제일 괜찮은데요? 저도요. 저도 입맛에 잘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말한 할머니 레시피 만두를 제일 맛있다고 꼽아주셨어요. 좋습니다. 이번 신메뉴에 하연 씨 의견이 반영된 간만두가 추가되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연 씨, 고마워요. 도움 줘서.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저는 할머니 음식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을 뿐인걸요. 고마운 하연 씨에게는 이번 달 월급에 성과급이 더 추가되어서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할머니의 만두 레시피가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실제로 손님상에 올라가자 맛있어서 재료를 묻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연 씨, 맛보기용으로 나간 만두가 반응이 좋아서 따로 사갈 수 없냐고 손님들이 문의를 하세요. 우리 식당 메인 요리보다 더 입맛에 맞으시다나?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계속 칭찬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냥 고양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인걸요. 그 계기로 사장님과 셰프는 물론 한식당 식구들 모두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머니 만두의 반응이 한참 좋을 때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손님 한 분이 늦게 예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분 예약을 어떻게 할까요?
하연 씨, 그냥 두세요. 자주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한식당에서 손꼽히는 VIP세요. 항상 혼자 늦게 오셔서 묵묵히 식사를 하다 가시죠. 그 유명한 L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저희 식당을 좋아하세요. 하연 씨는 평소처럼 퇴근하세요. 제가 회장님을 맞이할게요. 아니에요. 이런 VIP분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워지네요. 제가 남아서 잘 모실게요. 까다로운 손님은 전혀 아니에요. 조용히 식사만 하시다 가실 거예요. 메인 셰프도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체크만 한 번 더 하고 잘 부탁해요. 고마워요. 네, 알겠습니다. 해가 지고 밖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손님의 테이블이 거의 빠졌을 무렵 한 노신사가 뚜벅뚜벅 홀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손봉준으로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손 회장님. 전 매니저 남하연입니다. 오늘은 사장님 대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늘은 그쪽이 늦게 퇴근하게 됐군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편안히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황 셰프한테 제가 평소 먹던 걸로 부탁한다고 전해주세요. 와인도요. 노신사는 메뉴북을 보지도 않고 바로 주문을 하더군요. 잠시 후 셰프님이 홀로 나와 회장님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손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요즘 많이 바빴네요. 황 셰프 요리가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장님 좋아하시는 것들로 내올 테니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식당 메뉴에 없는 손 회장만을 위한 요리가 있다는 것을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한 듯한 셰프님의 요리를 하나 둘씩 나르고 와인도 준비해 드렸어요. 하연 씨, 이 만두 회장님 갖다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2개 정도만 우선 드려보고 원하시면 더 준비할게요. 셰프님이 맛보기용으로 건네주신 할머니 레시피의 만두를 회장님 테이블에 놓아드리며 약간의 설명을 드렸어요. 회장님, 이건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방식으로 만든 만두입니다. 안에 들어간 소재료 때문에 맛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것들 중에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요.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회장님은 한 개를 먹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2번째 만두에도 젓가락을 가져가시더군요. 혹시 이 만두 안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소금에 절인 갓입니다. 아주 담백하면서 깔끔하고 맛있네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해주시던 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참 고마운 분이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맛을 몇십 년 만에 여기서 느끼게 되다니 참 기쁘군요. 이 맛에 맞으셔서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백반집을 하셨었는데 다른 것보다 이 만두를 많이들 드시러 오셨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엔 사장님이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할머니 만두를 함께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찾는 그분도 백반집을 하셔서 제 끼니를 항상 챙겨주시던 분이셨는데 그러고 보니 하연 씨 이름이 낯설지가 않네요. 실례되지 않는다면 할머니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동자 임자 되세요. 혹시 세주마을에 산 적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랑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었어요. 마스크를 잠깐 벗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아, 네. 얼굴에 상처가 혹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전반적으로 화상 자국이 있나요? 네. 도대체 회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절 아시나요? 세상에, 이제야 만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하연아, 아저씨야. 손봉진 아저씨. 손봉진 아저씨요? 세주마을에서 살 때 니네 집 옆에 살았던 아저씨. 할머니가 백반집에서 매일 내 것까지 챙겨다 주시고 그랬잖아. 너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저씨 이름을 기억 못하겠지만 할머니 성함은 김동임, 그리고 손녀딸이 내 이름은 남하연이잖아. 기억 안 나니? 회장님이 우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저 역시 그동안 기억 저편에 까맣게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그 옆집 아저씨? 정말이에요? 저랑 잘 놀아주시던 그 아저씨 맞아요? 그래 하연아, 내가 너랑 놀아주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뜨거운 것을 뒤집어 쓰고 네가 오른쪽에 화상을 입었잖니. 그때 내가 너무 죄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네 수술비를 벌려고 잠깐 동네를 떠나 일을 하러 갔던 거야. 할머니께 꼭 돈을 벌어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지 돌아왔을 때 이미 동네는 사라지고 없더라. 할머니가 하시던 백반집도 없어지고 집도 다 허물어져 있고 할머니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도대체 어디로 갔었던 거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니?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아저씨, 할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어요. 뭐? 아이고, 그 감사한 은혜 제대로 갚지도 못하고 손녀 수술비를 벌어왔는데 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어르신. 아저씨는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할머니도 아저씨 마음 다 알고 가셨을 거예요. 생전에 제가 혹시라도 잊을까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거든요. 아저씨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씀도 하셨어요. 제 수술비를 벌어오겠다며 떠나던 그날 아저씨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눈으로 다 보였다고. 그거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용서하세요. 제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이처럼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따라 울고 말았어요. 그날 남은 식사도 다 거절하시고 아저씨와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한식당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왔고 저는 한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으렴. 여기가 아저씨 사무실이야. 이 회사가 정말 아저씨 거예요? 어렵게 일구고 가꿔낸 회사란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할머니와 네 덕분이니 네 것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내 목숨을 할머니가 구해주셨잖니. 되는 일도 없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했다는 생각에 불을 피워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구해주셔서, 게다가 매번 내 끼니까지 챙겨주시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었는데 이제 만날 수가 없다니 너무 슬프고 참담한 심정이구나. 아저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아저씨는 제 수술비를 벌기 위해 돈 되는 일은 마다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손톱까지 빠진 줄 모르고 일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저씨의 성실함과
일하는 솜씨가 마음에 든 한 사장님이 곁에 두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해내니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후 동네로 돌아왔지만 저희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가끔 네 꿈을 꾸기도 했단다. 화상을 입은 널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그날의 모습이 나타나더구나. 항상 네 상처가 마음 한켠에 죄책감으로 남아 괴로워하고는 했었거든. 할머니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 더 이상 뵐 수가 없다니. 할머니와 네 생각을 하며 내가 여기까지 버텨왔던 건데. 아저씨, 그만 우세요. 너라도 이제야 만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하연아, 할머니와 지키지 못했던 늦은 약속을 이제라도 네 앞에서 다시 하고 싶구나. 그래도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일만 하고 사느라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단다.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내게 최고로 좋은 것만 다 해주고 싶단다. 네?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아저씨한테 말하렴. 그리고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는 나를 용서해 다오. 그날 이후 아저씨는 쉬지 않고 제게 필요한 것들을 물으셨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루는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하연아,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미리 모셔놨단다. 피부 세포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실력자셔. 그래서 말인데 네 화상자국 수술을 해주고 싶구나. 화상자국을요? 완전 100%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야.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진작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수술인데 너무 늦어 미안하구나.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있니? 뭐든 말하렴. 거기 한정식 식당 그만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아저씨가 해줄게.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활기를 느껴요. 이번에 만두도 제 의견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아저씨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정말 너무 가족 같고 좋아요. 제가 거기서만 벌써 7년째 일하고 있는걸요. 그래? 그렇다면 그 일을 계속하면서 못다한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니? 공부를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중학교도 졸업하기 힘들었다며. 이 어린 것이 혼자 살아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꼬. 너만 괜찮다면 다시 공부도 시작해서 졸업장을 따면 좋겠구나. 검정고시를 한때 준비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 안타까웠는데 제가 다시 공부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아저씨가 다 서포트 해줄 거야. 넌 충분한 자격 있어. 제게 이번 생에 다시 공부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저씨 말에 눈시울이 절로 붉어지더군요. 한때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며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좌절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연이 네가 특별히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니? 아무래도 출퇴근이 편한 곳이면 좋겠지?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마련해 줄게. 편하게 지내렴. 집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저씨.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작은 단칸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아저씨 마음이 좋지 않아.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면허는 있니? 아니요. 운전할 줄 몰라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운전학원 끊어줄 테니 면허부터 따보자. 면허 나오면 네가 타고 다닐 만한 예쁜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가볍게 끌고 다니렴. 그리고 또 하연이한테
뭐 해줄 게 없으려나? 아저씨는 계속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아침에 잊고 지낸 아저씨를 만나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인데 정작 그 할머니의 은혜를 제가 다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정말 아저씨는 제게 아늑한 집과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좋은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퇴근 후 집에서 중학교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저씨가 소개해 주신 훌륭한 의사분께 몇 차례나 되는 피부 재건 수술을 받았고 정말 눈에 띄게 화상 자국이 흐려졌어요. 아저씨가 그날 방에서 구출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수술 후 새 삶을 살게 된 기분이었어요. 덕분에 전보다 더 자신 있는 모습과 목소리로 즐겁게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요즘 아저씨는 잊지도 않은 제 미래의 남편을 걱정하고 계시답니다. 하연아, 네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 회사를 물려줄까? 집은 아파트가 좋니? 아니면 단독주택이 낫니? 아기 생기면 무조건 튼튼한 차로 바꿔줄게. 아저씨, 저 지금 남자친구도 없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나? 한때는 고되고 힘든 삶이었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좋답니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맺어진 아저씨와의 인연에 감사드릴 뿐이에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결국에는 약속을 지킨 아저씨를 얼마나 칭찬하실까요? 내일은 아저씨와 할머니 모신 곳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이제 울지 않고 웃는 얼굴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달라진 제 삶에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성실하고 착한 태도로 삶에 임할 거예요. 할머니께서 잘 길러주신 그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소중한 인연들과 곁에 기적처럼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분당에 사는 할머니예요. 혼자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면 늘 사연 살롱을 들으며 적적함을 달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해도 막장 같은 시어머니나 남편들도 있고 기막힌 일들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네요. 정말 얼마나 고개를 끄덕이고 화를 내며 듣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듣기만 하다가 생각해보니 저한테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어요. 바로 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위 이야기예요. 제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벌써 15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간 제 남편은 생전에 한 회사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회사 근처에서 식당을 오래 했고요. 남편이 야근하거나 일찍 출근할 때면 저희 식당에서 뜨끈한 국에 밥을 먹고 집으로 가고는 했죠. 회사원과 식당 주인이 안 어울릴 것 같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라서 생활력 강하고 생각도 잘 통했어요. 남편의 특기는 잘 버티는 거였고 저는 일을 진행하고 결과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둘이 만났으니 양쪽 집안에서 결혼에 대해 조금씩 말은 있었어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 조건이 마음에 들어도 한두 가지는 결점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남편 집은 남편 집대로 얌전하고 회사 다니는 며느리를 원했고, 우리 집에서도 저랑 같이 식당 일 잘해줄 사위를 찾았지만 이미 서로 눈이 맞은 저희 두 사람한테 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큰 탈 없이 잘 살았어요. 다만 자식이 늦게 생겨서 양쪽 집에서 다 애가 탔던 거 정도일까요? 병원에서는 저나 남편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는 한동안 식당을 쉬며 몸을 편하게 해보기도 했고 둘 다 한약도 먹고 많은 노력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결혼 7년 만에 생긴 아이가 저희 딸이에요. 그 뒤로 아들은 2년 후에 태어났고요. 아무튼 저희는 어렵게 본 딸이라서 너무 소중하고 귀했어요. 물론 모든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지만 딸아이가 저희한테 주는 행복과 의미는 정말 남달랐네요. 딸이 태어나고 2년 후 아들도 무사히 태어나면서 저희 집은 여느 집들처럼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속 썩일 때도 있지만 그건 다들 자라면서 있는 일들이니까요. 아이가 안 생겼을 때의 애타던 마음을 떠올리면 그래, 이것도 다 새끼가 있으니 생기는 일이지. 새끼 없었어 봐. 얼마나 외롭고 삭막했겠어.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정말이지 제 눈에는 우리 아이들이 최고였고 너무 예뻤죠. 남편도 아이들 사랑이 정말 지극했고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 성격과 재능에 맞게 남편이 어찌나 잘 대해주는지 정말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존경하게 되고 제가 못하는 걸 채워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딸아이는 대학 졸업 후에 처음에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을 하다가 1년쯤 지나서 여행사에 취직했어요.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남편이 아이 데리고 국내도 해외도 잘 다녔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네요. 거기에서 여행 일정 짜고 사람들 좋아하는 여행 잘 보내주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나랑 남편을 반반 닮았는데 그게 일하는 데에도 그대로 그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딸은 열심히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걸 또 잘 밀고 나가면서 진득하니 견딜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인지 선배 눈에 들어서 대형 여행사로 스카웃되어 갔고요. 딸이 그 여행사로 팀장을 달고 갔는데 일을 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때 같아요. 저와 남편은 딸이 일에만 정신을 빼앗긴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어요. 특히 저는 얼른 남자친구 만들어서 결혼했으면 했죠. 얘 아영아, 너 이렇게 일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거야? 네가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아? 다 한때야 한때. 일도 좋지만 멋진 남자 만나서 데이트도 해보고 그래야 결혼도 하지 않겠어? 너도 남자 좀 만나고 그래 봐. 네 친구들은 지네들만 시집가고 너한테 남자 하나 소개 안 시켜준다니? 누구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해. 아, 이 사람이 잘 있는 애한테 왜 그래?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결혼하지 않겠어? 아영아, 그것보다는 네가 쉬엄쉬엄 일했으면 좋겠구나. 남들 여행 보낸다고 네가 놀러 다니지를 못하잖아. 여행 간다고 해도 그게 여행이냐? 맨 다 일이지. 휴가 좀 길게 써서 아빠랑 어디 놀러 가자. 요즘은 회사들 복지가 좋아져서 휴가도 많이 쓸 수 있지 않냐? 아빠랑 여행 가자. 아빠가 좋은 데 알아볼까?
남편은 딸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얼른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은근히 다른 집에 뺏기는 게 싫은 눈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가 하도 성화를 대니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나 하나도 안 힘들고 일도 너무 재미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하고 여행은 당연히 가야지. 내가 그동안 우리 아빠 너무 안 챙겨주고 나 혼자 다녔지. 이번 돌아오는 연휴에 연차 붙일게. 가까운 데라도 갔다 오자. 일본 갈까? 아니면 동남아? 아빠가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리고 엄마도, 나도 엄마 마음 다 알아. 근데 인연이라는 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줄래? 나도 때 되면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겠어? 그리고 딸은 그 말을 정말로 그대로 지켰어요. 제 아빠하고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더니 그로부터 1년 후에 정말 신랑감을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으니까요. 딸이 한 번도 남자 사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아서 저희는 완전 놀랄 노짜였어요. 아니, 언제 만난 사람인데 결혼한다고 인사시킨다는 거야? 어디서 선 봤니? 아니면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등록했어? 엄마는 결혼정보회사 돈이 얼만데. 나 운동하러 다니잖아. 거기서 만났어. 헬스 트레이너거든. 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은 질문 공세를 펼치더군요. 뭐 하는 놈이냐? 아, 헬스 트레이너라고 했지? 그러면 체대를 나온 거야? 학교는 어디 나왔대?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은 다 살아계셔? 연봉은 얼마나 받냐?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뭐 시간제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집은 어디냐? 만난 지 얼마나 된 거야? 하나씩 물어봐. 아빠, 만난 건 1년하고 3개월? 그쯤 된 것 같아. 실은 결혼하게 될지 말지 몰라서 미리 이야기 안 했어. 결혼 생각한 것도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시간제인 건 아니고 그 피트니스가 그 사람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안 계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셨대. 지병이 있으셨다나 봐. 그 피트니스장 연예인들도 오고 되게 잘 되는 데야. 아빠 말대로 체대 나왔고 서울에서 태어났다더라. 성실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듬직하고. 이 정도면 설명이 됐으려나?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보기만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부모가 안 계신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얼마 전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도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걸 뭐라고 할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지 사윗감이 헬스 트레이너고 피트니스장을 운영하는 게 아무렇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게 꽤 못마땅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하는데 관리비며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 아영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거 다 메꿔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우리한테까지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은 만나보지도 않고 왜 그런 생각부터 해? 그 애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본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영이 좀 잘 사나 싶어 들러붙은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뭐. 당시 남편은 정년 퇴직을 하고 2년쯤 됐을 때였고 저는 그전부터 확장했던 식당이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자리를 잘 잡은 식당으로 분점도 내고 포장 손님도 많아서 아주 순풍을 타고 나갔거든요. 제가 식당을 확장할 때 남편이 퇴직금에서 꽤 많은 돈을 저한테 줬었네요. 제 식당은 더 잘 될 거니까 지금 자기가 투자한다면서요. 당신처럼 믿을 만한 투자처가 어디 있어.
평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는데 우리 식당은 더 커지고 많이 알려져야 해. 이렇게 음식 맛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 직장인들 속 달래주는 최고의 식당이잖아. 맛도 정말 최고니까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저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과 저의 재산이 들어간 식당은 다행히도 아주 잘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전과 다르게 남편한테도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평생 연락도 없었고 얼굴도 모르는 친척이 찾아오지를 않나. 젊을 때 보고 소식 끊겼던 친구가 오지를 않나.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아들 녀석 친구 중에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라는 놈도 있었어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 부부를 설득하려고 드는데 평생 주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 친구를 내보냈어요. 제가 보기에도 잘 모르는 늙은 사람들 돈 빼먹으려고 아주 사탕 발린 말을 잘하는 녀석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나이 들어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으니 그런 사람들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아들도 지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고 절교했다고 했고요. 그러니 남편이 딸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을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래도 딸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며 좋게 말했어요. 그런 거는 만나보고 생각해도 되잖아. 나나 당신이나 전에 성윤이 친구 녀석 이상한 거 딱 알아봤으니까. 우리 아영이 이상한 사람한테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 만나보고 대화도 해본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어? 당신 아영이 보낼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열심히 잘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청년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우리 애들한테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만나보자. 아영이가 지 인생 32년 평생에 처음 데려오는 남자친구야.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딸아이에게 남자친구를 돌아오는 주말에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난 게 바로 저희 사위네요. 사위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몸에 밴 예절도 좋았고 씩씩하고 활발했지만 어른들 대접할 줄도 알더군요. 첫 만남이었는데 사위는 저희 앞에 반듯하게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아영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저 마음에 드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일만큼은 제가 알아서 잘할 거고 제 피트니스 센터 때문에 아영이나 어머님 아버님 걱정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막연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보다 제 인생 걸고 아영이도 어머님 아버님도 저 때문에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없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제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것까지 아버님 어머님께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영이하고 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참 괜찮은 청년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딸아이가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지도 알겠더군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그 후로 사위를 몇 번 따로 만나고는 결혼을 허락했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태어난 딸아이가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한다니 저나 남편이나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이 나더군요.
저희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감동에 젖어 딸의 결혼식을 치렀어요. 사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저희한테 참 잘했어요. 딸보다 저희를 더 잘 챙겼고 아들한테도 좋은 형이 되어주었죠. 저희에게 안부 전화도 자주 했고 주말이면 와서 집안 구석구석 돌봐주고 저희 부부 사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줬네요. 명절이나 저희 생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잘했고요. 딸아이와 사위가 집에 들렀다가 나란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흐뭇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후 2달도 안 돼서 떠났거든요. 남편이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모든 일은 갑자기 필름이 빨리 돌아간 것처럼 진행되었어요. 그게 딸이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그 후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냈고 저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사위였어요. 장모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한테 기대세요. 그리고 당분간 푹 쉬세요. 가게 일도 좀 놓으시고요. 지금까지처럼 잘 돌아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엄마. 엄마 무너지면 나는 어쩌라고. 나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엄마부터 추슬러. 딸은 제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바짝바짝 말라가자 눈물을 터뜨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들은 그때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만 치르고 다시 떠났고 제 옆에는 딸과 사위뿐이었어요. 이래서 자식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나 보네. 그래, 내가 니들이 있어서 산다. 이제부터 기운 차릴게. 사위는 제가 병원에 다니며 기력을 회복하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항상 병원을 같이 다녔고 집에 오면 청소에 죽까지 끓여놓고 장도 봐놓고 갈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건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장사방도 어서 가서 일해야지. 장모가 사위 밥도 못 차려주고 오히려 얻어먹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한심하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건데요. 아무 생각 마시고 그저 얼른 건강해지시는 것만 집중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위복에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저 둘이서만 잘 살아줘도 바랄 게 없다 그랬는데. 정말 고마워 장서방. 나 얼른 건강해져서 잘 챙길게. 저는 진심으로 사위한테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드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위는 딸하고 외국에 가 있는 아들까지 신경을 쓰며 보살폈어요. 저는 그때 사위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여기리라 마음 먹었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다시 회복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필요했어요. 물론 마음의 허전함과 쓸쓸함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어나야만 했네요. 언제까지고 자식들이 자기 일 놔두고 저를 들여다보게 할 수 없으니까요. 몸이 좋아진 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식당도 전보다 열심히 돌아보고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하나 처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식당은 반찬을 따로 포장해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워킹맘들도 혼자 사는 직장인들도 반찬 만드는 걸 힘들어했고 저희 식당 음식은 뭐든 다 호평이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반찬 포장 메뉴를 따로 만들기로 했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제가 다시 주도적으로 일을 하며 바깥 활동을 하자 아이들도 안심하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건강도 잘 지키고 내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전에 나갔던 등산 모임도 다시 가고 제 나이에 하기 좋다는 심신 단련 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다시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딸아이가 주말에 집에 혼자 왔는데 전과 다르게 수심이 가득하고 어딘가 좀 이상하더군요. 나영아,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프냐? 아님, 무슨 일 있어? 일은 무슨 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좀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많이 힘든 거야? 근데 장서박은 같이 안 왔어?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피치 못한 일이래. 딸아이는 제 말에 황급하게 얼버무리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즈음에 사위의 전화도 뜸했고 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처음 같기만 하겠나 싶었죠. 그래도 이만하면 훌륭한 사위이고 내 자식이다라며 믿는 마음도 있었고요. 딸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지만 내 사위라면 큰 문제는 만들지 않았으리라 믿었기에 딸의 말을 믿고 넘어갔네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제가 하는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1년 전쯤 새로 들어온 주방의 부주방장이 주요 레시피의 반찬과 밀키트 사업의 아이템을 들고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였어요. 제가 거기서 놓친 게 있다면 반찬도 밀키트도 어떤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사실 반찬이라는 게 다 비슷하고 만들려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으니 크게 신경 안 썼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밀키트에 대해서는 제가 주방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차차 특허 등록 같은 걸 하면 될 거라 편하게 생각한 게 있었네요. 부주방장은 나가면서 주요 인력들도 몇 배 갔더군요. 그런다고 몇십 년을 튼튼하게 지켜온 식당이 바로 어떻게 되지는 않았지만 설상가상으로 저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고 저희 식당 평판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남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평생 별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며 왔다고 자부했건만 인터넷이라는 데에서 순식간에 퍼지는 식당에 대한 허위글들은 처음 당해보는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 문 닫으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한테 실망했다며 대놓고 식당 앞에 와서 사갔던 음식들을 일부러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식당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일단 저는 벌레가 들어갔다는 반찬의 공정부터 세세히 따져보았어요. 하지만 주방의 위생은 어느 곳보다 철저했고 벌레 감지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기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수많은 비난을 맞아가면서도 어떻게든 이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한번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을 속인 식당이라는 낙인이 찍히자 그걸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주요 직원들이 빠져나갔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다른 직원들과 해볼 수 있었는데 식당이 크게 흔들리니 관두는 직원들이 생겼고 저희 식당에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발품을 띄워가며 그동안 알고 지낸 인연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 그러니 이 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잘 될 거다. 잘 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버티던 남편한테서 배운 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식당 운영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저는 한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원도 없었고 손님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저희 식당에서 있지도 않았던 일들까지 글들이 올라오며 매도하는 일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손써야 좋을지 몰랐어요. 제 옆에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 직원 6명이 전부였어요. 저는 일단 그들이 한동안 먹고 살 수 있게 퇴직금 개념으로 돈을 주었죠. 그랬더니 다들 한사코 퇴직은 없다며 제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돕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래도 당신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식당은 언제 폐업 신고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인데 이 돈을 안 받고 뭘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직이라뇨.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라도 사장님을 도울게요. 퇴직이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사장님이 식당 다시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며 목이 메었어요. 저는 겨우 울지 않으며 말을 했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 돈은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여러분 퇴직시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일을 못하고 돈 못 받은 기간 월급까지 다 합쳐서 줄 거예요. 대신 이 돈 받고 여러분도 살궁리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식당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기에 저는 잠시 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어요. 폐업을 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식당이지만 가게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매달 나가야 했어요. 분점 3곳 중 2곳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지만 한 곳만은 끝까지 버텨보겠다더군요. 그런 와중에 정말 고마웠던 건 건물주들이었어요. 저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몇 달 받지 않고도 괜찮다며 저를 오히려 걱정해줬어요. 세상의 쓴맛이 가장 클 때 저는 사람들의 베푸는 손길도 가장 많이 느낀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딸의 이혼이었어요. 딸아이가 느닷없이 짐을 챙겨 집에 온 날은 잊을 수가 없네요. 형편없이 마르고 거칠해진 얼굴로 돌아온 딸을 본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생전 본 적 없는 침울하고 어두운 딸의 모습에 저는 사위한테 분노를 느꼈죠.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지? 왜 말 안 했어? 어? 엄마도 힘든데 무슨 말을 해. 그냥 이렇게 됐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은 식당 때문에 힘든 저한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식당에 어려움이 닥칠 즈음부터 사위가 이상해졌다더군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딸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관심도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이혼을 요구했다네요. 나한테 마음이 없대. 이제 내가 싫어졌대. 쳐다도 보기 싫대.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애썼는데 나한테 제발 질질 끄지 말고
자기 놓아달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제가 신경을 못 쓴 사이 딸아이는 혼자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이래서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는구나. 저는 절실히 깨달았네요. 그래도 저한테도 그렇게 잘하던 사위가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딸 몰래 사위를 찾아갔네요. 사위는 피트니스 센터에도 있지 않았고 벌써 오피스텔에서 혼자 나가 살고 있었어요. 겨우 그 오피스텔을 알아내서 찾아갔더니 사위는 쌀쌀맞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아영이한테 잘하고 장모님한테 잘한 거 다 처가가 돈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 저한테 한 푼 도움 안 되는 처가 뭐 좋다고 보고 삽니까? 평생 제 짐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일 믿고 있었던 사위가 이런 사람이었다뇨. 저는 제가 느낀 충격보다 딸아이가 걱정이 되더군요. 딸이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딸의 정신을 잘 붙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딸을 세심히 보살폈어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아들은 매달 저희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지 누나가 이혼을 했다는 말에 분노해서 당장이라도 한국에 와 사위랑 한판 하겠다는 걸 제가 겨우 뜯어 말렸어요. 그러지 마. 그런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은 거기까지였던 거야. 우리는 나쁜 감정 만들지 말자. 그거 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다. 얼마 안 가 저는 딸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한 번 더 사위를 찾아보았지만 사위는 아예 저희한테 연락을 끊고 이사까지 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모습을 감췄더라고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찾아보았건만 정말 너무 큰 배신감을 안겨준 사위가 처음으로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랬던 제가 바보 같았죠. 저는 식당도 일단 제쳐두고 딸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임신 때문에 더더욱 예민하고 감정이 불안정해졌기에 그런 딸이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해야 했어요. 그나마 아들 녀석이 저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줬기에 딸은 무사히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도 했네요. 정말 예쁜 딸을 낳았죠. 그걸 보니 처음 딸을 낳을 때도 생각났어요. 웃음이 절로 났죠. 그래 아영아, 우리 더 큰 거 바라지 말고 이렇게 살자. 새 생명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니? 엄마가 시장에서라도 다시 식당을 할게.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야. 엄마, 이제 엄마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시 일하면 되지. 남한테 폐만 안 끼치고 살자. 엄마 말대로 우리만 소소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딸과 마음을 다잡았을 무렵 뜻밖의 소식에 저희 집은 또다시 모든 게 뒤바뀌게 되네요. 바로 부주방장이 데리고 나갔던 직원 하나가 양심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반찬에 벌레가 들어갔다는 것부터 그동안 올라온 악성 루머들을 모두 그들이 갔던 식당에서 퍼뜨린 거였다고요. 사람 하나를 사서 반찬 문제를 제기한 후에는 부주방장하고 자기가 짜고서 계속 이상한 글들을 올렸다네요.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게 된 것도 부주방장이 또 배신을 때렸고 그 식당에서도 약속했던 돈과 직책을 주지 않아서였대요. 한마디로 사업에서 그 직원을 빼버린 거였죠. 사실 식약처에서도 저희 식당에 위생 문제가 없다고, 벌레 문제도 제가 무조건 사죄하고 배상하니
벌금만 부과하고 한 달 영업정지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알려지고 나면서 저희 식당은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찾아왔고 미안했다며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를 도우려고 했던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알렸고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거기에는 끝까지 버티며 장사를 해준 분점의 도움이 컸어요. 저는 다시 밀키트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당시 배송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분명 이게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서 분점 사장님을 저와 공동 사장으로 했죠. 너무나 고마웠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줬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다시 일어났고 말도 안 되게 장사도 잘 되고 밀키트도 잘 팔렸네요. 딸아이도 얼굴이 많이 펴졌고요. 손녀는 3살이 되었죠. 정신없는 생활을 하다가 저는 등산 모임 친구들과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딸기 농장 체험하고 우리가 딴 거 가져올 수도 있대. 거기서 먹을 수도 있고 실컷 놀다 오자. 밝고 명랑한 친구의 말에 그러자고 하고 간 여행에서 저는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만 봐도 저희 사위랑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희가 다니는 곳을 피해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일행에서 빠져 그 사람을 찾아갔네요. 넓디 넓은 딸기 농장 한쪽 구석에 혼자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넓은 등을 보자마자 저는 제 사위인 걸 알았어요. 장서방 맞지? 맞잖아. 자네 여기서 뭐하나? 자네 부잣집 여자 만나서 재혼한 거 아닌가? 사실 손녀가 돌이 되었을 때 한 차례 더 사위를 찾았는데 그때 들려온 말이 부잣집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사위가 딸기 농장에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죠. 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알고 보니 사위는 이 농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농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 저는 사위한테서 겨우 그동안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사업이 어려워지기 직전에 사위는 피트니스 센터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사람 말을 믿었다가 완전히 속았다네요. 그래서 돈만 날리고 빚을 지게 되었다고요. 그런데다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운동 트레이너가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걸 방치하고 있었고 사위는 일이 바쁘니 자기 몸은 돌보지 않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몸이 그러니 더 이상 트레이너로 일도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도 정리해야만 했던 사위는 자기까지 짐이 될 수 없어서 결국 우리를 속이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미련해. 그런 일일수록 더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함께 힘을 합쳤어야지. 왜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한 거야? 저 운동밖에 할 줄 모르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아영이를 책임지겠어요. 안 그래도 장모님 어려운 일 당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완전 평생 짐이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죠. 그게 짧은 생각이라는 거야. 인생 길고 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만 해도 그래.
누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어. 제 말에 사위는 놀라서 저를 보더니 잘 됐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씨 바른 사위가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걸 생각하니 너무 딱하고 안 됐더라고요. 저는 사위와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사위는 제 딸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그때 딸이 임신한 줄 몰랐는데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겠다며 볼 면목이 없다더군요. 집으로 온 저는 며칠 고민을 한 끝에 이 이야기를 딸에게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딸은 펑펑 울더군요. 저와 딸은 다시 사위를 찾아갔어요. 손녀도 함께요. 장민우 씨, 예인이 아빠. 딸아이가 울며 사위 이름을 부르자 사위는 놀라서 저희를 보기만 하더군요. 딸이 손녀를 사위 품에 안겨주자 사위는 자기 딸을 안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미안하다 아영아, 미안해. 우리 딸, 아빠가 너무 바보 같지? 바보 맞네. 가족들을 그렇게 못 믿고 이렇게 혼자 나와 몇 년을 고생하다니 바보 맞아.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이혼할 생각을 해. 그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니 실망이야. 딸은 사위의 품에 안겨 펑펑 울며 원망 아닌 원망을 퍼부었고 저 역시 눈물을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저와 딸은 사위를 설득해서 딸기 농장 생활을 청산하게 했고 서울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위한테 식당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죠. 처음에는 홀 매니저를 맡기겠다고 했더니 한사코 사양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식당 일은 하나도 몰라요. 밑바닥부터 배워서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장모님 믿고 버텨준 직원들한테도 도리 아니겠어요?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르고 융통성이 없으니 그런 큰 짐을 혼자 감당하겠다고 도망까지 쳤지.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게. 또다시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나 자네 안 볼 거야. 나 없으면 자네가 아영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으러 다니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사위의 등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딸기 농장에서 몸을 혹사해서 여전히 등에 통증을 달고 있던 사위는 그때부터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고 식당에서 일도 열심히 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딸과 다시 합친 사위는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제 후계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일도 잘하고 있고요. 소녀도 무럭무럭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가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딸아이는 지금 제 식당에서 사위와 같이 일하고 있고요. 제 남은 바람이라면 이제는 큰 문제 없이 제 딸과 아들이 인생 평탄히 사는 것이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 마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